그리고 있어봐야 빈들빈들 해봐야 뭐 도둑질밖에 더 없습니까? 그래도 큰데 와서 어떻게 다녀야 밥이라도 먹고 선배들 존경해가면서 선배들 하고 또 빨리 클 거 아닙니까? 건달 그 세계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유흥업소에 들어가야만 그래도 스타를 알아줬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났죠. 그게. 7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됐고 서울의 지도도 달라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번화가였던 명동은 물론 무교동에도 유흥업소가 하나둘씩 들어섰는데 신상사를 비롯 원로 주목들이 버티고 있던 명동과는 달리 무교동에는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주목들이 많았다. 극심한 인홍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목들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기존 세력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온 사람들이 터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전을 갖다 보면은 기존 세력이 아무래도 가만히 있거든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어떤 불씨가 있었습니다. 양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사보이 호텔 사건은 신상사를 비롯한 원로 주목들이 이선으로 물러앉고 3세대 주목이 자리를 잡는 세대교체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한 조양은은 일거에 주목계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한편 조양은보다 조금 늦게 광주에서 올라온 김태촌도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는데 조양은과 김태촌은 이 과정에서 쫓고 쫓기는 3년 전쟁을 치른다. 이 3년간의 전쟁으로 이들은 일약 전국구급 세력으로 성장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김태촌의 서방파 그리고 이동재의 오비파를 합쳐 호남 3대파라 불렀다. 이들은 또한 주목세계에 회카를 등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무렵 주목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74년 유경수 여사가 피격 사망하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때 주목패들이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주목패의 보스가 조이란이었다. 때로는 좀 정의롭고 또 국가가 못할 때 그런 어떤 그 단체에서 또 그런 개인이 나와서 어떤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이렇게 죽음이라도 불사할 수 있다는 좀 무모하게도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유는 결코 어느 그 착한 사람만 천사들만 사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김두한의 후계자로 주목됐다는 조이란 씨는 3세대 주목의 맏형격인데 그는 지금도 자신이 혁개김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도 한때는 주목을 앞세워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저는 주목을 뭐 이렇게 앞세워서 제가 무슨 뭐 돈을 번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다든지 그런 적도 뭐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저 빵을 훔치지 않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 빵을 갖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했죠. 그게 법률적으로 공권력이 볼 때는 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저한테는 더 필요했습니다. 조일환은 신군부가 집권하자 1순위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 신군부도 5.16으로 들어선 군사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깡패를 일수하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무리한 깡패 소탕 작전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기도 했고 이때 끌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오늘은 지난날 시민생활에 앞서는 존재가 되었고 선량한 시민이 지켜야 할 그렇다면 대대적인 순화교육의 결과 깡패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졌는가?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정말 좋았다면은 그저 몇 사람 희생되고 그리고 그 피 흘린 건 거기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분들이 더 부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아픔을 주고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힘으로 권력을 빼앗고 특혜의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는 권력. 그리고 주먹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깡패.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권력은 한편으로 주목을 단합하면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시 주목을 찾습니다. 그것이 권력과 주목의 숙명적인 함수관계인데요. 87년에 터진 용파리 사건이 그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1987년 당시 전국은 호헌과 직선개헌이 맞부딪히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대중, 김영삼 씨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본격적인 직선개헌 공세를 시작했는데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때마다 한때 주목패들이 나타나 대회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이 사건의 행동대장이 용파리로 밝혀지면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은 용파리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총무국장이라고 신민당 총무국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선거 때마다 제가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보디가드 하고 보다 보니까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또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해서 만나자 갔더니 김동지가 이게 창당 방해 사건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전모는 1994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밝혀진다. 그것은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장세동 안기부장이 야당 중진인 이택돈 의원에게 자금을 대 일어났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권력과 주먹의 관계가 백일화에 드러난 셈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시켜야 되는데 또 선거 때는 또 끌어들이잖아요. 일을 안 시키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저 들으니까 가서 일을 해주는 것이고 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치인이고 깡패고 사실은 뛸 수 없는 인연이죠, 그 부분이. 정치인들이 깡패를 찾는 것은 비단 정치적인 행사 때뿐만이 아니다. 정치인과 깡패는 특혜나 특권을 둘러싸고 유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슬롯머신 사건이었다. 조직폭력배들이 달려드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강남의 슬롯머신 업소, 잘 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 3천만 원씩 돈을 벌어갔습니다. 2, 3천만 원, 5천만 원 가량씩. 그러면 한 달이면 14억 5억을 법니다. 14억을 버는데 거기에 내는 세금이라는 거는 그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2천만 원도 안 됐죠. 슬롯머신의 수익성이 알려지면서 주목들 사이에서는 슬롯머신 업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롯머신을 황금알을 낳는 악의 거위로 부르기도 했는데 슬롯머신 사업에 뛰어든 주목들 뒤에는 예외 없이 그들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나 권력이 있었고 그 대가는 엄청난 양의 음성적 정치 자금이었다. 야, 이번 뭐 하는데 좀 한 군데서 얼마씩 거더라. 그러면 만약에 100군데라고 그럴 때 한 군데에서 100만 원씩만 거둬도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이 결국 그 전체를 보호하는 어느 세력의 집단에 갈 수도 있죠. 이제. 정치적인. 이제 글로 간다고 봐야죠. 정치도 그렇고 꼭 정치만 있습니까? 많지.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다 먹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지 어디 농사 있는 사람 갖다 주겠어요. 얼마 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학원 폭력 조직인 일진회가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학원 폭력이 주목 조직의 주요 공급원이 되면서 주목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느끼는 세대 간의 변화가 주목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죠. 3세대 주목의 변화, 특히 90년대 주목 세계의 변화는 다음 세기 우리 사회의 주목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목 세계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서 출감했습니다.
70년대 호남 3대파를 이끌던 사람들 중 조양은은 98년 두 번째 출소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신학교에 입학해 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방파를 이끌던 김태촌도 범죄와의 전쟁 당시 구속되어 2003년에 출감할 예정이고 오비파의 보스인 이동재까지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전국구급 조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크고 작은 지역구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이들이 전국을 세분하여 할구하면서 조직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대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애들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는 진짜 그 깡패가 되기 위해서 진짜 선배들 양반 빨고 빤스 빨고 진짜 잠자리는 맨 구석에 가서 참대서 자야 되고 선배들 그 뜨거운 데서 모셔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밥 사주면 고맙다 그러고 근데 지금 애들은 몇 명만 모이면 깡패가 되잖아요. 90년대 주목들의 두 번째 특징은 폭력 조직이 점차 합법화, 기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 조직은 각종 회사를 차려놓고 이를 기반으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조직을 보존하려 한다. 90년대 주목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의 활동이 점차 대담해지고 흉폭해졌다는 것이다. 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중퇴한 학원 주목들이 조직에 뛰어들면서 기습이나 회칼 사용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옛날에 조직폭력배들은 낭만적인 시대에는 거의 주먹대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1960년도 후반에 양은이파, 김태촌파, 오비파가 등장하면서 회칼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권총 시대가 올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깡패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것은 누군가 그들을 비호하고 또 필요로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꼭 어느 특정한 집단만의 것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폭력을 통해서라도 빠르고 쉽게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깡패나 건달에게 있어서는 바로 존재의 명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때 주먹 세계에 몸담았다 떠난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많고 권력 있는 들한테 이거 가지고 이 앞집에 놓고 시무림 나오는 거지 뭐 별로가 있어. 거기서 뭐 맥 추는 거 있어. 돈이나 권력 앞에 맥을 못 추는 게 주먹이야. 제일 약한 게. 좀 나보는 돈도 많고 막말려서 뭐 권력도 그런 가서 굽질거리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싫더라고. 그게 안 돼. 많으면 지가 얼마나 많아. 힘이 얼마나 나와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기운이 다 까불어. 이렇게 되지. 그렇게 안 돼.